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퍼먼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성재 교수라고 합니다. 1993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종합금융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외환 딜러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투자업무도 담당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와서 종금사들이 다 부도가 났죠. 그래서 저는 예금보험공사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략 한 5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코넬 대학교에 유학을 와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연준을 소개하고 그 정책을 설명하는 Fed 시그널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니까 저도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관세 이야기 책을 매일경제신문사와 함께 출간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등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며 자신감을 얻고 있는데 그 다음 희생양이 한국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관세 협상이 타결이 돼서 한국도 아마 당초 25% 상호관세보다는 낮은 아마 15%에서 18% 사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보다는 한국의 협상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과는 훨씬 더 사이가 좋고요. 옛날 아베 수상 시절부터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죠. 한국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주둔지 문제, 또 이 구글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를 여행을 하면 보통 이제 구글 맵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또 걸어갈 때 길을 찾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다 구글 맵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한국을 방문했다가 구글 맵이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좀 난처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네이버나 티맵은 다 되는데 왜 구글 맵은 허용을 안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거죠. 통신망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은과 그 북핵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좀 뭔가 열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한국 정치의 진행 사항들도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오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국내 이제 한국 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실용적이다. 그리고 민생을 먼저 챙긴다라는 것에 이제 많이 동의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국내 사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과거에 가졌던 그런 인상들로 아직도 재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바꿔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협상이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한국이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일본만큼 중요하진 않겠지만 혈맹이기도 하고 동맹국이고 하기 때문에 희생양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더 많이 받아내겠다라는 것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조차 관세에서 배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동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맹이라고 해서 봐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은 동맹이 더하더라. 동맹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건도 사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줬더니 여러 가지 불공정 장벽을 쌓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하고 하면서 미국 물건은 못 팔아먹게 하고, 자기들은 또 수출 보조금도 지급하고 또 노동력도 착취를 하고 기술도 훔치고 하면서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동맹이냐 비동맹이냐의 잣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일으키는 나라는 트럼프 입장에서 뭔가 손을 봐줘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한국도 당연히 거기 탑 5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맹인데 왜 그래? 그런 어떤 전략, 시각으로 접근하면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왜 어떻게 무역수지 흑자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구루꾸식이 아니라, 그죠? 이게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 것이고 또 그게 또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줄여가겠다. 우리도 미국 거 많이 사주겠다.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empathy, 공감들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향후 환율 문제까지 동원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플라자 합의는 무엇이고 제2의 플라자 합의는 가능할까요? 플라자 합의는 1985년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재무부와 연준을 동원해서 지시를 해서 그 당시에 G5죠. 그러니까 일본, 영국, 서독, 프랑스 이렇게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달러화 강세가 사실 무역 수지 적자의 큰 요인이었다라고 본 거죠. 실제 이제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되면 국민들은 소비자들이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원화가 강세고 엔화가 약세면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싸게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물가가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수출업자들은 피해를 보죠. 당연히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에서 책정한 어떤 물건 가격이 더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뭐 2만 달러다. 환율이 1달러가 100엔이면 그게 1억 엔이 되지만 그게 이제 150엔이 되면 1억 5천만 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들어왔을 때 미국 가격으로는 비싸지는 것이고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화가 굉장히 약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대충 100을 넘어가면 달러 강세고 100 밑으로 내려오면 달러 약세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제 생각에 90 밑으로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 지수가. 그리고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60엔에 있던 것이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엔화가 강세로 가서 제가 외환 딜러를 할 때 거의 80엔이 무너지는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인식들은 트럼프 정부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에 있는 자문관, 그러니까 경제보좌관이죠. 스티븐 마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자기 논문 있습니다. 국제무역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논문이었죠. 그 논문에서 이제 제2 플라자 협상으로서 마랄라고를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데 그 이유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무역수지 흑자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달러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니까 미국 수출업자들이 경쟁력을 잃고 그 무역수지 적자가 만성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근데 불러서 이제 과거에 1987년 같이 그렇게 미국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을 거거든요.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우리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써야 된다. 채찍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근은 그럼 뭐냐? 당근도 줘야 되는데 당근은 안보 우선이다. 우리가 안보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무리한 타결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미국 측에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어떤 그 양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미국 USTR, 그러니까 대외 무역부죠. 제이미 그리어 같은 분이나 아니면 통상장관, 재무장관 다 무역 협상을 한다고 바쁠 건데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느낌이 있겠죠. 이 나라는 정말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에 대해서 협조적이야라는 것하고 이 나라 왜 이렇게 뻣뻣해.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그냥 우리 1대1로 과거 FTA 같이 협상하는 입장이면 시간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또 설득도 하면서 할 건데 지금 상대방이 너무 바쁩니다. 또 여러 나라와 같이 협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진하다고 생각하는 영국이나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세게 나가면 얘들 왜 이렇게 뻣뻣하지?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되 뭔가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공감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하고 해주는 것 같아. 라는 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터뷰를 하든 뭐든 간에 컨텐츠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태도의 핵심은 또 눈빛이야. 그러니까
눈빛만 보면, 그렇죠. 상대방이 안 깔아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요즘 애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얼마나 좋게 보는지, 아니면 경계하는지, 무시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좀 우리 협상단도 좀 여유를 가지고 아침에 좀 이게 명상도 하고, 미국 사람들 유머 좋아하죠. 유머 좋아하고 하는 게, 소심합니다, 미국 사람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영어를 꼭 뭐 네이티브가 쳐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격이 없이 이렇게 스몰 토크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풀어가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최소 15에서 18% 관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더 낮출 여지는 없을까요? 네, 제가 관세 이야기 책에서도 썼지만 우리나라는 당장 이게 뭐 관세율이 뭐 5%, 뭐 10% 높아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이미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흥분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하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이룰수록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전쟁,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의 그 스무트 홀리 관세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관세 정책으로 가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뭐 경제 패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계속 자유무역으로 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관세가 과거같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겸손한 고슴도치 정책을 써야 된다. 전략을 써야 된다.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되 우리 내부 역량을 키워야 되죠. 대만에 아무리 100% 관세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TSMC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에 사실 그런 지위를 2015년도 정도 IT 기업 중에 뭐 애플과 함께 가장 밸류가 높은 마켓캡이 높은 회사였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죠. 현대차는 또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한 고슴도치, 초격차 기술. 이제 21세기의 관세든 뭐든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월등한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그 AI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어떤 불공정 무역 장벽이 아니라 정부가 기술과 교육과 인재, 인력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술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을 압박해오자 미국과 외교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중국 등 브릭스와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을 시작했던 것은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피해 의식, 그러니까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동맹국들이 더 많이 벗겨먹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 그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호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선거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개 경합주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과거에 어떤 산업 기지, 제조업, 철강, 자동차가 굉장히 강했던 시절에 잘 나갔던 어떤 그런 주들이 있고, 또 이제 조지아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하는 이런 동남부 쪽에 저들은 이제 섬유나 아니면 가구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 클린턴 정부 때죠. 그러니까 나프타, 북미 무역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쪽 지역의 제조업들이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가면 실제로 등그란히 이렇게 녹슬고 있는, 그러니까 폐허가 되고 있는 공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생각이 들죠. 그 청년들은 떠나고 또 남아있는 노년층은 마약 중독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민심의 호소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 견제 이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어떤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고 또 전 세계 제조업을 제패해버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제조업들이 깡그리 무너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부가 아시아로 온 겁니다. 한국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대중국 견제는 계속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고사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느냐?
과거 미국이 영국을 대체했듯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사실 제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앞서는 것은 제조업인데 다른 모든 시스템, 특히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미국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주권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한다. 브릭스로 간다.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기본 노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동맹관계, 가치 위주의 외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중국과도 신뢰를 챙기는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의 영향을 줄이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하나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만큼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송금을 하잖아요. 송금을 하면 이틀, 3일씩 걸립니다. 한국은 우리가 이제 전자이체 하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신용카드도 활발하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어떤 경제적 이유는 크지 않을 건데, 그렇지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가상화폐 세계와 또 실물 금융을 연결하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죠. 가상화폐 세계에서 이제 실물 자산의 토큰화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이쪽에 금융 혁명이 일어날 건데, 그것을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관세 조치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국가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당연히 중국에 대하여 미국이 굉장히 감정적이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때렸죠. 심지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4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경제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국내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트럼프 정부까지 저렇게 감정적으로 치고 나오니까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3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사실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나토를 통해서 군사 동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미국이 서비스 무역 흑자를 이유한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거의 맞붙어 있고 다리만 하나 건너면 운전해서 갈 수 있는 나라고, 평상시에는 캐나다는 미국을 거의 형제국가와 같이 생각을 했죠. 시스템도 비슷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2기를 시작하자마자 첫 관세 대상으로 중국, 멕시코와 함께 캐나다를 때렸죠. 25%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캐나다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캐나다한테 많이 수입하는 게 목재라든지 원유라든지 미국이 사실 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제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 또 관세를 낮추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는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미국이 세게 때리고 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워지는 측면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럽하고 어떤 타결을 지을지 모르겠는데 이 타결이 삐걱하면 유럽이 보복을 할 겁니다. 유럽의 경제 규모가 미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유럽이 보복을 하고 나오면 1930년대에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스무트 홀리 관세같이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어떻게 맞대응했으며 그 전략적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7년도에 1기 정부에 집권하고 나서 그 해에 감세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상이 중국이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2018년도, 2019년도를 통해서 대략 한 평균 18% 정도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회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오는 그 수출 비중이 한 26%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졌죠.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선을 다변화했다. 미국은 미국이 없더라도 우리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예. 미국이 사주는 것들이 또 고부가 가치 어떤 제품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관세 전쟁의 어떤 의도가 중국 입장에서는 불손한 거죠. 그러니까 패권, 그러니까 경제 패권,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 건드리지 말았어야 돼. 관세를 쓴다. 이건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라고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뭐 대략 한 25% 정도 관세면 뭐 우리도 어떻게 한번 버텨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관세가 감정적으로 올려서 뭐 145%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중국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했죠. 중국도 따라서 맞불로 관세를 같이 올리고 뭐 100% 넘게까지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히토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자석, 그러니까 모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자석의 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토류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니면 히토류 자석이 없으면 뭐 컴퓨터, 뭐 자동차, 뭐 항공기, 첨단 무기까지 올 스톱이 된다 그러죠, 생산이. 그 트럼프도 사실 이거는 곤란하지라고 해서 이제 양보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1차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 휴전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합의를 했어요. 페이스 1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그 합의 내용은 중국이 미국 물건을 뭐 2천억 달러인가 이렇게 많이 사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불만을 가지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뭐 기술 절취, 지적재산권 보호 뭐 이런 문제들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중국이 이 약속을 뭐 이행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중국 여유가 없었죠. 제로 코로나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코로나 피해가 큰 국가였으니까요.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또 엄청나게 팽창해 버렸죠. 그래서 일단 양국 간의 어떤 관세전쟁, 무역전쟁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의 어떤 충돌을 넘어선 향후 경제패권, 외교 안보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어떤 그 다툼, 이런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기 힘들고 또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도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의 마가는 어떤 그 중국에 대한 공포감도 느끼고 악의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고사작전을 쓰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 진영은 왜 그렇게 중국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인가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적정 관세율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거부터 끊임없는 팽창을 거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620년이었죠. 당시에 뭐 유럽에서 변방국가 중에 하나였던 영국이 버지니아의 어떤 뭐 영국 국왕의 하나의 그 벤처 프로젝트 비슷하게 이민단을 모집을 해서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남동부 지방이고요. 이쪽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가 담배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농업 위주로, 플랜테이션 농업 위주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북부에는 메이플라워 호를 비롯해서 청교도들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대거 보스턴 인근으로 왔습니다. 그쪽은 이제 뭐 해상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이제 북동쪽은 제조업, 그러니까 산업 위주로 발전을 했습니다. 두 지역이 굉장히 이질적인 두 집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맞붙었고요. 그런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땅을 넓혀야 됐고, 그러니까 서부로 확장을 해 나갔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원주민들과도 분쟁이 생기고, 원주민들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가족들이 다 불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적에 대한 어떤 그 굉장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팽창을 해서 결국 이제 북미 대륙, 캐나다를 제외한 북미 대륙을 차지를 했는데요. 캐나다도 이제 먹겠다고 1812년도에 쳐들어가려고 하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고 2차 대전 거치면서 이제 뭐 경제 패권 또 정치 외교적인 어떤 헤게모니까지 장악을 했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달러 패권과 또 미국의 어떤 그 외교적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면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일본이었고요. 그 일본 경제가 무시무시했죠. 그래서 이제 레이건 때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반도체 전자 산업에 대해서 100% 관세를 때려서 일본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켰죠. 그 덕분에 이제 한국과 대만이 사실 혜택을 본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소련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각종 봉쇄,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붕괴시켜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중국인데, 그 미국은 중국을 많이 도와줬는데 중국 경제도 키워주고 WTO에도 가입시키고 했는데 투자도 많이 하고
시진핑 정부 정권 들어서서 이제 미국 헤게모니를 차지하겠다, 미국을 제껴버리겠다고 나오니까 격분을 하는 겁니다. 또 공포심도 작용을 하고요. 그게 이제 어떤 관세 정책의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해 어떤 정치적 외교적 전략을 취했으며 그 효과는 어떠했나요? 사실 트럼프가 1987년도 40세 때에 전국적인 광고를 하면서 견제했던 대상이 일본뿐만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서독, 그러니까 독일이 자동차라든지 기계류 이런 쪽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또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늘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그 군사적 동맹관계이기도 하고 또 견제를 하니까 사실 독일이나 유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알아서 무역수지 흑자를 통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 자체가 또 규모가 거의 미국에 맞먹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크죠. 그런데 EU 자체는 기본적인 기업 가버넌스라든지 경제정책, 특히 이제 환경정책이 미국과는 많이 다르죠. 굉장히 좀 진보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EU의 정책이 어떤 반독점 정책 같은 경우가 미국의 빅테크들이 진출하는데 큰 그림돌이 되고 있죠. 그걸 미국이 사실 굉장히 크게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U가 볼 때는 미국은 뭐 굉장히 센 나라고, 자기들 안보를 도와줘야 될 나라고, 또 혁신을 일으키는 나라고, 또 어떤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또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굴종을 해야 될 대상이다, 일본같이.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30%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왔을 때, 이유는 우선, 자존심이 상하죠. 유럽은 어떤 미국의 근본인데 이제는 완전히 무시하고 유럽이 트럼프 일종의 황제한테 굴복하다시피 나오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마 일본이 이제 타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도 우리도 그러면 대화가 되겠구나. 이게 우리를 감정적으로 다루려는 것보다는 일종의 협상의 전략이었구나 하고 안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의 특성이 카프리셔스라고 하죠. 굉장히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유도 사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신흥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이들 국가의 대응은 어떠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흥국을 대표하는 게 브릭스죠.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남아공, 터키,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 브릭스 특징이 뭔가 하면, 나름대로는, 자기 구역에서, 패권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세죠. 그래서, 나름의 어떤 외교 안보적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나름의 어떤 패권을 보장받으려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가 미국한테 이제 각종 경제 제재, 스위프트 퇴출 이런 거를 당하는 걸 이제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특히 중국의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생각한 게 이게 달러 패권, 스위프트가 나중에 우리한테도 독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미국 입맛에 맞지 않는 어떤 패권 전략을 추구하면 미국이 우리도 때릴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공포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스위프트 세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국제결제 시스템을 구상을 했죠. 근데 워낙 아직까지는 경제 규모가 약하고 또 금융에서 어떤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큰 어떤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왜 달러만 써야 돼? 우리도 달러를 대체할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룰라는 이제 진보적인 인사하고 좌파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트럼프나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거슬리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 주는 보이지 않는 혜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사실 브라질에는 50% 관세, 그러니까 기본 관세율까지 합치면 60% 관세를 때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브릭스는 단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그런 미국의 패권 다툼까지 이제 반영이 되면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각국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무시했나요? WTO는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WTO라는 것은 어떤 다자적
협상 기구죠. 그러면서 이제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21세기가 시작할 때쯤 돼서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는 가트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그 이제 WTO 같이 그렇게 이제 뭐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하고 하는 정도는 아니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다정한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가트나 WTO나 다 자유무역 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은 미국을 뻗겨먹는 나쁜 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보호무역주의에 시동을 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쌍무적인, 그러니까 1대1의 쌍무적인 협상을 하는 거지. 우리는 다자간 협상, 다자간 기구 같은 것은 인정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국제기구 자체를 트럼프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에서도 탈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 각국은 어떤 방식으로 미국 의존 탈피 또는 무역 다변화를 시도했나요? 대표적으로 중국을 들 수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남미 이런 나라들의 우회 수출을 했죠. 그런 나라들에 먼저 수출을 한 다음에 약간 가공을 해서 이른바 태그 갈아 끼우기 방식을 통해서 중국의 원산지를 숨기는 방식으로 수출을 많이 했다고 여겨집니다. 이걸 이제 미국이 알아채고 철저하게 이제 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미국이 그런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트럼프의 성향이 또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들 꼬리를 내리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